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랑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톤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은요, 지난번 해군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제 공표를 좀 한 것이 있습니다. 미래의 편제 변화를 예견하는 건데, 역시 대세는 무인정인 것 같아요. 무인 전투 시스템인 것 같고, 우리 왜 우크라이나전을 봤을 때도 세바스토폴을 공격했을 때 무인정이 동원됐지 자폭 않습니까? 보트였죠. 네. 자폭 보트라고도 하고 또 그냥 뭐 무인정 여러 가지로 쓸 수 네네. 있죠. 그거는 이제 상당히 그 모듈화가 돼 있어서 어떻게 작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찰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동원됐는데 이것이 이제 미래전이 아니라 이제 현실로 다가왔고, 이래서 대한민국 해군도 이에 대한 대비를 오래전부터 해왔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착착 가시화되고 있고, 그러한 편제 변화, 크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무인 전투 함대를 네네. 조직을 한다는 유령 겁니다. 함대네요. 예, 이게 뭐 2함대 될지 뭐 1함대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정컨대는 2함대 쪽에 많이 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 왔고 현재 상황은 어떻고 미래에 우리는 어떤 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기자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올해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탁 다가온 게 뭐냐면은 림팩에서 미 해군이 유령함대라는 걸 공개하지 않습니까? 시헌터하고 시호크 그걸 딱 공개하고 하면서 갑자기 우리한테 이게 뭐냐, 미 해군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린 뭐 하고 있지 하는 게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갑자기 노보로시스크, 러시아 이거 노보로시스크에서 갑자기 뭐 큰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게 뭐냐, 사고였냐 하니까 뭐 알고 보니 우크라이나의 무인 자폭 보트에 의한 공격이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무인 수상 전투 체계가 바로 우리들 눈앞으로 다가온 거죠. 훅 치고 들어온 거네요. 훅 치고 들어온 거죠. 두 대가 공격을 했는데 이게 다 성공을 해가지고, 거기가 또 러시아의 중요한 이 유조선 같은 게 나가는 항이거든요. 기름 같은 거 이렇게 수출하고 받고 하는 그런 곳인데, 그곳을 때려서 대폭발을 일으켰어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무인 수상 전투 체계, 수상 수중 전투 체계가 그냥 갑자기 우리들 앞에 다가온 거죠. 현실이 된 거죠,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갑자기 다가온 그렇죠. 것처럼 보이지만은 대한민국 해군 입장에서도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업체들도 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했던 맞습니다. 건 상당히 오래됐다고 네, 알려져 연구 요약 있죠. 같은 것도 이미 나간 적이 있고요. 해군은 무인 전력 사령부라고 해가지고 무인 함대를 주축으로 하는 사령부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군의 드론봇 전투단이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거네. 실험적인 그런 흐름으로 네. 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무인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나요? 사실 관심을 가진 건 오래됐는데요. 본격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갖고 연구를 시키고 한 거는 사실 몇 년 되지 않습니다. 뭐 4, 5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민간에서의 연구 개발들은 상당히 오래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군에서도 이제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진 게 이제 4, 5년 전이라고 하지만 해군 입장에서는 좀 더 오래됐습니다. 개념 연구를 하고 가야 될 거는. 근데 그것을 선진, 특히 이제 미 해군 같은 경우는 그런 전술로 아예 이제 눈앞으로 다가오니까 그렇죠. 우리로서는 이제 몇 발 뒤져서 갔습니다만은, 이런 그 기술 실증 함정이라고 할까요? 이제 무인 전투함. 네. 전투함을 처음부터 만들 수는 없죠. 그렇죠. 무인 정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 실증부터 먼저 해봐야죠. 그래서 기술 실증 함정부터 일단 만들기 시작한 게 바로 해검입니다. 사실 해검2와 해검3가 유명하지만 해검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나온 게 2015년 정도, 공개가 16년 정도 또 실물이 이렇게, 공개되기도 했었죠. 예, 공개됐었죠. 네. 그거에 나왔다는 이제 기술 실증 함정이었죠. 그렇게 따진다면은 김 PD님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이라고 본다면은 2015, 16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인 수상정 그리고 이제 무인 함정들이 최근에 이제 갑자기 공개되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사람이 안 타잖아요. 아, 그죠. 배가 커지는 이유가 사람이 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인 전투기도 사실은 사람을 안 태움으로써 크기가 줄어들고 연료를 더 할 수 있는 그렇죠. 것과 똑같은 거네요. 바로 네.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시호크 같은 배도 물론 그 미 해군이 지금 그것도 뭐 사실 전투함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테스트용 기술 실증함인데 150톤밖에 안 되고요. 길이가 40m밖에 안 됩니다. 사람이 안 타기 때문에. 근데 그런 배로도 8,400km를 지금 항해해가지고, 그것도 사람 안 탄 채 자율 항해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한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뭐 제한적인 전투 임무를 생각한다면 그 일정 항로에
적의 잠수함이라든지 소형 보트가 침입하는 거를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서 감시를 바로 할 수 그게 있는 가능하죠. 부분이죠. 네. AI를 통해서 딱 이렇게 감시 해역을 정해준 다음에 여기를 돌면서 작전을 해라 하면은 얘는 뭐 잠도 안 자고 뭐 24시간 근무 그런 거 할 것도 없이 용택이도 안 연료하고 피고. 네. 그냥 무장만 계속 채워주면 그냥 계속 돌아다니면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럼 무인의 이제 기본 장점이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또 장악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투를 하기 위해서 특히 바다의 그 시스테이션 풍랑을 또 그렇죠. 시스테이션 상황을 적어도 4호 정도는 견뎌야 네. 어느 정도 바다에 나가서 그 전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혹은 네네. 정찰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아주 작아서는 또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크기에 사람이 들어갈 공간 대신에 연료나 무기를 실른다면 훨씬 더 완전 효율적이게 엄청난 되겠네요. 무장함이 되는 거. 그래서 미 해군도 그런 이제 무인함인데 전투가 가능한 크기를 2,000톤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전함으로 했을 때는 2,000톤 정도의 전투함을 만들겠다는 보관이 있더라고요. 대양항해도 가능하고 네네. 네, 장기 작전도 가능하고. 미 해군은 이제 중국과의 일전에 그런 포커스를 맞추죠. 그런다 보면은 2,000톤 정도가 적합하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는 그런 더 먼 대항 작전을 아직은 생각을 않고 있고 아까 이 함대라고 한 이유가 네네. 바로 북한 그렇죠. 해군과의 교전에서 이제 우리 사람이 탄 유인 전투함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무인 전투함으로 타격하고 빠지는 그런 전술을 구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요즘 해검 3가 한 50톤을 조금 넘고 있죠. 네네. 기본 배수량으로.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시 전투가 벌어지면 참수리나 이런 고속정은 약간 뒤로 빠져서 지휘함 임무하고 무인 전투함 같은 것들 앞에 보내서 이제 전투를 하게 하는 네, 뭐 그런 만약에 방식이에요. 해검 3가 완전 도입이 돼서 제식화돼 가지고 이제 함정을 뽑기 시작한다면 참수리는 빨리 퇴역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말 그대로 바다 위에 무인 경계망이 쳐지는 겁니다. 무인 경계망이 쳐져서 24시간 감시와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 같은 거, 그 탐지 정보 같은 걸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 북한은 사람이 AI와 로봇을 상대로 굉장한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바로 교체가 그렇죠.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항만 경비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YUB라고 흔히 얘기하죠. 항만 경비정들은 바로 지금 해검 3로도 대체를 할 수가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 성능과 재원을 갖고 있고 그런 기술 실증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구라는 좁은 지역이니까 이제 순찰 경로를 잡기도 굉장히 편하고 돌발 상황이란 것도 사실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로서도 가능하고 저는 빨리 한번 테스트를 항구서부터 시작해서 대항으로 한번 좀 빨리 넘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빠르시네요. 굉장히 빠르죠. 어쨌든 뭐 한국 해군도 그 부분에서 지금 계속 신경을 쓰고 지금 계속 연구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헬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미 또 실현이 되어 있습니다. 해군에서는 그 오스트리아제 S100이라고 아, 네. 무인 헬기를 지금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해군이 무인 전력화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심지어 이 S100 같은 헬기는 중국도 쓰고 있습니다. 중국도 같은 걸 쓰는데 걔네들은 이제 라이선스 생산식으로 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항공대대 무인 항공대대 이미 사실상 운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인 함정에 무인 헬기를 실어서 공세적인 작전을 하게 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없죠. 인명피해가 안 나니까. 네. 뭐 정찰 같은 거는 그걸 완벽하게 해낼 수 있고 그다음에 무인, 무장만 무인 전투함에도 싫지만은 네. 유인 전투함에도 상당량의 그 무인 헬기죠. 이제 수상 헬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기체를 실을 수가 있죠. 그 S100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국산화하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량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네. 어떻게 보면 운영 습득을 하기 위한 노하우를 네. 그렇게 하기 위한 기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중국도 딱 그런 마인드를 갖고 18대인가 갖고 온 다음에 이게 뭐 말론 라이센스라고 하는데 사실상 불법 카피 아닌가 싶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무인정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운영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인정을 개발하고 또 앞으로 향후 운영하려고 하고 있나요? 일단은 한국군이 지금 함대가 3개 함대가 있는데 1, 2, 3함대 그거를 이제 2개로 줄이고 하나는 무인 함대로 채워서 그거를 채우겠다는 걸로 가고 있고요. 결국 이 얘기는 이 인구절벽 시대에 특히 뭐 육군보다 지금 병력이 가장 급한 게 해군이거든요. 해군은 지금 그렇죠. 병력 지원율도 낮고 그래서 뭐 경항모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경항모 뭐 전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뭐 그런 현실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수준이라 수병 부족으로 만약 이런 무인 함대가 확보되고 커질 수만 있다면은 핵심
인력은 이런 경항모나 새로 투입되는 함대에 돌리고 그런 경비 인력이나 초도 공격 같은 것을 무인 함대가 맡아준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미 해군도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인 함대까지 해서 500척의 유령 함대를 만들겠다라는 목적인데 한국 해군도 결국 그 비슷한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각종 광대역 탐지 자산으로 탐지를 한 다음에 그럼 대국급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맞습니다. 대국급 같은 그 전투함이 목표를 갖다 정하면 그 대국급 전투함에서 기본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거죠. 무인 전투함에. 그렇죠. 그럼 무인 전투함이 그 지역으로 가서 타겟을 갖다가 정찰한 다음에 바로 타겟하고 빠지고 네. 그리고 회수가 되는 그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무인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우리나라 네트워크 지금 시설 그러니까는 링크K라고 하는 우리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고 있나요? 그 지상에 있는 무인기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걸 위해서 일단 링크K의 완성형을 위해서 이제 계속 개발 중이고요. 기본적인 그 링크K의 첫 어떤 시발점이 되는 것은 이제 완성이 돼 있는 상태예요. 다만 그것이 아직까지는 완성형에 이를 수는 없는 거고 그것들은 이제 맞추어서 개발되면 바로 이제 해상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해상에는 해상대로 또 다른 그 버전으로 가야죠. 네. 그 네트워크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링크K하고 통합이 됩니다만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말씀대로 중요한데 어떤 측면에서 이런 것도 좀 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무인하지만은 만약에 무인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적의 해킹이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해킹을 당해서 무인 전투함이 무력화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유무인 겸용의 그 전투함을 만들고 있어요. 특히 해검 3부터 그런 개념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외에도 궁금하신 좀 질문들이 있어요. 뭐 해검 2와 해검 3가 나왔는데 해검 2는 육군 경비정을 대체하고 해검 3는 뭐 항만 경비정이랄지 이제 해군 네. 경비정을 대체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해검 2는 주로 정찰 위주의 중점을 두어서 일단 개발을 해놓은 거고요. 해검 3는 공격까지 감안한 타격을 감안한 거기에 중점을 둔 전투함이고 지금 해검 5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LIG 넥스원에서 계속해서 업버전되는 개발을 하고 있고 어느 시점 필요한 시점에 가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ROC 수준에 다가왔다 하면은 그것이 육군이 됐던 해군이 됐던 바로 채용을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단계가 와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뭐 육군 경비정이다, 뭐 해군 연안 경비정 그런 구분 자체가 아마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무인화 체계가 이렇게 안정화되면은 그거를 뭐 사실상 뭐 해군이 다 맡아서 그냥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주신 거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게 해군의 무인기 같은 경우도 육군처럼 육군의 이제 각 제대별 뭐 중대, 대대 그리고 여단급에서 운용하는 무인기가 당연히 다르죠. 네. 그리고 훨씬 더 대규모의 제대로 갈수록 체급이 부피도 커지죠. 크고, 네. 대형화되죠. 고도도 더 네. 높아지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해군 무인기도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역시 맞죠. 왜냐하면 구축함에서 운영되는 무인기하고 우리가 이제 미래에 그럴 수도 있는 항공모함에서 운영되는 무인기하고 그리고 호위함 혹은 그보다 더 작은 초계함에서 운영하는 무인기가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미 해군도 그 딱 이렇게 레벨을 딱 둬가지고 사실 가장 큰 거 MQ-8이라고 제트레인저를 활용한 기체를 활용한 그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대로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직 이착륙형의 다종의 관련 해상 드론들을 업체에서 계속해서 제안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해군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식화가 언제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죠. 맞습니다. 해군에서 오케이가 돼야 되는 거니까. 특히 이제 무인 전투 체계 기다려보시면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인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얘기대로 네트워크도 확인해야 되고 오작동이라든지 해킹 위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디게 걸릴 것 같긴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좀 무인 쪽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무인 기뢰 제거기가 또 유명한데 무인 기뢰 제거기가 또 2 버전으로 이번에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해군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기뢰 제거야말로 진짜 위험한 임무라서 무인화가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죠. 네. 또한 무인 잠수용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업버전된 그런 그 무인 잠수정이 지금 제한되고 있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들도 제한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한국 해군이 나름 다양하게 지금 시도하고 모든 하여간 해상 전력과 수중 전력이 투입되는 분야에는
이 무인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인정이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 공격을 받을 때에도 동선 같은 것도 자기가 알아서 계산해서 피한다거나 그런 기능까지 염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탐지 자산에 강화를 해서 응용을 해가지고 적의 그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뭐 시스템들, 뭐 당연히 유인 전투함들도 그런 시스템들이 다 있잖아요. 낙의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각종 수중과 수상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무인정에 적용하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 기초 기술을 닦는 게 중요하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배수량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C 스테이션 5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면 제 느낌으로는 적어도 100톤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풍랑은 생각이 해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건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지금 50톤에 있는 이런 해검이란가 이런 것들은 조금은 제한적인 데 쓰일 거고 맞습니다. 결국 미래의 그 해군에서 좀 이야기하는 무인 전투함대에는 그거보다는 상당히 큰 대형함이 무인 전투함이 쓰이겠죠.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향후 미래의 그 해군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좀 질문 드리려는데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결론으로 이제 도달을 하게 되네요. 네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미래 해군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해군과 함께 무인과 유인이 혼합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정말 진짜 유령함대처럼 무인으로 가야 될까? 이거 궁금하네요. 네, 그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화두인데요. 이게 사실 뭐 해군의 문제만 아니고 공군도 뭐 비슷한 화두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6세대 이후 6.5세대는 이제 완전 무인 아니냐 전투기가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세상이고 어떻게 보면 유무인은 과도기라고 보고요. 결국 그런 무기 체계도 무인화가 궁극적인 해답이라고 봅니다. 저는 조금 달라요. 저는 이제 항공 무기 체계처럼 네. 유인을 또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유무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전투기도 이렇게 뒤에 다른 그렇죠. 무인 전투기가 따라오면서 보조해주는 그런 그렇죠. 거를 또 노리고 있죠. 그러니까는 뭐 그 구축함 유인 구축함이 없어질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 시간은 미래전이죠. 좀 근데 가깝게 다가왔기 그렇죠. 때문에 어느 날 훅 다가올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터미네이터 왔습니다. 지금 벌써 우크라이나전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무인 함정을 봤을 때 그거에 착안한 우리 해군의 대응과 지금 현재의 주소, 위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또 다른 주제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